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급 없습니다. 민간도 없고 공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나오는 이 신축 아파트들은 다 뭐예요?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질 거고 월세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지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되고,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더 이상 늦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인입니다. 자, 2026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예산안, 국토교통부의 2026년 내년도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향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댓글에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위에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2026년 예산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뉴스 두 개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뭐냐면요. 공공 분양은 줄이고 임대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임대는 늘어났다라는 게 지금 예산의 가장 큰 주요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요, 주택이나 전세, 그러니까 주택 내 집 마련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갈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정책 자금 자체를 대폭 삭감하겠다. 그러면 점점 집 사기 힘들고 전세 살기 힘들게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대신에 공공주택을 몇만 호? 무려 110만 호를 그것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라는 게 이번에 2026년 국토부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다. 집 안 짓겠다. 대신에 임대 아파트 많이 지을 건데 우리가 당신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대출 안 해줄 거고 전세 사는 거에 대해서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랬을 경우 시장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파장과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향후 진로 모색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번 정권의 방향성은요. 공공 분양보다는 임대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뭐다? 분양은 안 하고 임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게 이번 정권의 핵심 사항이자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은 사실상 큰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 예산안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예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지방은 지금도 미분양 때문에 공급이 남아서 허덕이는 반면에 서울은 정말 아주 심각하죠. 지금 전세 가격이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올라가 있고,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 월세가 400만 원 시대가 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지금 월세도 지금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627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온 지 이제 2달 정도 남짓 됐는데 벌써 약발이 다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추가적인 규제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늘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규제로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임대로 거의 100%를 채운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상급지에 대한 가치라든가 신축이 될 것들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점점 더 몸값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걸 또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풀어보면 아주 심플한 단어로 양극화라 그러죠. 신축이 될 것과 신축이 되지는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가격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 입지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학군이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교통이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26년 국토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안이 62조 5천억입니다. 62조 5천억이니까 직전에 2025년 본 예산이 58조 2천억 원이었으니까 무려 4조 3천억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고 전년 대비 7.4% 정도 늘어났다. 얼마다? 62조 5천억을 갖고 국토부 이제 1년 예산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국토부 주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전 사실상 이 내용을 보고 좀 많이 쇼킹을 했습니다. 이 공급 정책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알고 보니 뚜껑을 까보니까 이 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공급이랑 다른 거였어요. 뭐냐면 일단 분양 있잖아요. 분양, 공공 분양입니다. 뭐 민간 분양은 둘째 치더라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3기 신도시 같은 저가의 우량한 물량들을 우리가 공공 분양이라 그러잖아요. 이 공공 분양 물량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냐? 공공 분양 물량에 대한 지원 예산을 몇 퍼센트? 무려 70.84%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필요한 사업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공공 분양에 대한 예산을 무려 70.84%를 줄여갖고 야 4,295억 원이랍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이 공공분양 지원 예산이 조 단위가 떨어져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4,295조 원입니다. 그 직전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였냐? 1조 4,741억 원이었으니까 무려 1조를 날려버렸다. 1조 이상을 날려버리고 4,295조 원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파트 공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분양으로. 분양으로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다? 내 집 살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살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안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집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접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뭘 많이 공급할 거다? 이걸 많이 공급할 거다. 어떤 거? 자,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은 무려 182%나 늘어났습니다. 뭐?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은 무려 182.4%가 증가해서 8조 3,274억 원. 야, 그러니까 임대주택 예산이 분양 물량 예산의 거의 20배가 넘는 거예요. 야,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이 안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요. 여기에 또 좀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은 게 뭐가 문제점이냐? 이 8조 3,274억 원을 전체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요.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요. 5조 6,382억 원입니다. 얘는 무려 1900%나 상승했어요. 이게 그럼 매입임대가 뭘까요? 뭐냐면 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무려 얼마를 늘렸다? 1964%를 늘렸다.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게 결국 뭐였나? 8조 3,274억 원 중에서 거의 한 60, 70% 이상, 5조 6천억 정도 되는 돈이 거의 70% 정도 되겠네요. 이 돈이 빌라를 구입하는데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게 또 이해는 돼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발의 오줌 누기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누구나 다 압니다. 8조라는 돈으로요, 아파트를 지어도 사실상 몇 채 못 짓습니다. 필요한 물량을 지금 110만 채를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이 8조라는 돈을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요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한 110만 호 정도 되는데 110만 호에서 몇 프로 한 2, 30%나 지을 수 있는 돈일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많이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걸 빌라로 사들이면 일단 아파트는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공급하고 뭐 하는데 한 4년에서 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짧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정말 다이나믹하게 빨리 됐을 때. 우리 3기 신도시를 봐서 알겠지만, 뭐 이게 5년, 그러니까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지금 답이 없잖아요. 3기 신도시도. 입주 시점이. 그런데 이 매입임대, 빌라를 사는 거는요, 말 그대로 지어진 걸 사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내가 LH나 SH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LH겠죠. 매입을 한다고 하면 빌라 짓는데 5개월, 6개월이면 완성이 다 됩니다. 터파기서부터 입주까지. 그러니까 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엄청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 50만 호를 2년 만에 공급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 매입하는 비용을 얼마?
야, 거의 2000% 이상 상승을 시켰습니다. 5조 6,382억 원. 그리고 이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매입하는데 5천억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권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꾸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상식적인 것 같다. 이 아파트를 사는데 5천 가구를 매입하는데 5천억으로 5천 가구에 있는 지방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당 1억짜리라는 건데 세당 1억짜리 악성 미분양 매입해갖고 이걸 임대 아파트로 놓겠다는 겁니다. 지방도 입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텐데, 그죠? 저렴한 지역에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매입은 할 수 있겠죠. 과연 그게 임대가 다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 첫 번째.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빌라를 사는데 5조 6천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하면 6조 1천억이에요. 6조 1천억이면 8조 3천억에서 6조 1천억을 빌라를 사거나 그리고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빼면 얼마 정도가 남냐면 2조 한 2천억 정도가 남습니다. 2조 2천억 정도. 그죠? 요걸로 이제 뭐 하겠다? 공공임대 아파트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금이 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데만 들어가겠습니까? 또 다른 데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게 결국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서 빌라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겠다라는 거구나. 빌라를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게 정부에서 공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랬을 때 또 누가 신날까요? 그렇죠. 빌라를 공급하는 민간임대 사업자, 빌라를 짓는 집장사 하시는 사장님들이 신나겠죠. 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이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사준다는데 예산은 5조 6천억이나 빌라 사는데 지금 예산을 책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상당히 좀 흥이 날 것 같고 이렇게 빌라를 사는데 5조 6천억 정도를 쏟아보면 여기에 또 보이지 않는 또 흥행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단독 다가구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단독이랑 다가구죠.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 빌라를 공급을 하려면 사실상 빈 땅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단독주택과 다가구를 멸시를 해서 빌라를 공급해야지 되는데 정부에서 대놓고 몇 퍼센트 거의 2000% 이상 가깝게 빌라 매입 비용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무려 5조 6천억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를 공급하려는 분들은 사실상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 요즘 분양도 안 되는데 나라에서 사준다 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LH가 사줄 만한 지역에 들어가서 빌라를 계속해서 공급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빌라를 공급하게 되는 단독 다가구의 몸값은 또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무려 182%가 늘었고 빌라를 구입하는 비용이 무려 2000% 이상 늘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된다. 또 세 번째, 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임대아파트 이야기 잠깐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그것도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이렇게 많이 지금 시중에 내놓으려고 예상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집값이 떨어질까?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0만 호 공공이 대부분 뭐냐? 공공임대였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지만 이루어졌다가 하더라도 그죠? 그게 시장에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회로 자체를 지금 끊어버리는 효과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임대아파트 한 호를 지을 때마다 LH에서 적자가 한 호당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면 많이 지을수록 LH의 누적 적자폭은 상당히 점점 커진다. 이 누적 적자폭이 커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돈을 누가 메꿔야 된다? 우리의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국의 임대아파트 중에 8,593호가 현재 공실인데요. 압도적으로 공실 물량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다? 경기도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제 1년, 2년, 3년, 4년, 무려 5년 차 된 임대아파트가요. 입주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입주가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는 거죠. 110만 호 공급한다고 했으면 110만 호를 채워야지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0만 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편한 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값이 저렴하거나
인기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 수원 구도심에다가 공급을 못할 거 아니에요. 수원에 만약 공급한다고 하면 왜? 땅값도 비싸고 다 개인 사유지화하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원에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거리는 지역에. 그런데다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 놓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아무리 저렴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경기도는 1888호로요. 거의 한 전체 임대 아파트의 한 3분의 1 정도에 육박하는 규모를 경기도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럼 더 많이 지어지면 더 많이 지을수록 저는 이 공실률,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무리하게 공급을 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과연 최선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예산안으로 들어와서요. 또 이번에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청년층들한테는 좀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예산을 이번에 줄여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뭐냐면 정책자금 대출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없앤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살 때 그리고 전세를 할 때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집도 사지 말고 능력이 없으면 전세도 사지 말고 다 뭘로 살아라? 월세로 살아라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일단 디딤돌 버팀목 대출 예산이요. 10조 3,016억 정도로 감소가 됐고요. 올해 대비 한 4조 이상 줄었습니다. 14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10조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4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책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대출을 계속해서 줄여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버티라는 의미에서 나온 대출이라고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집을 사지도 말고 전세도 사지 말고 나라에서 정해준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 내면서 살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보고 가는 것 같기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흙수저라고 해서 평생 흙집에서만 살라는 법이 없잖아요. 흙수저가 은수저가 될 수도 있고 금수저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나의 노력과 노동력의 가치와 그리고 나의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발전시켜 갖고 뭐 급여를 계속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사업해서 사업을 일궈 갖고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뭐 내가 1억 정도 주식을 투자해서 한 2억을 벌었다고 해서 욕먹을 건 아니잖아요. 내가 1억짜리 주택을 사서 2억으로 올렸다고 그것도 역시 욕먹을 건 아닙니다. 투자도 저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100% 내가 나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행위입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통해 갖고 흙수저가 금수저 혹은 은수저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죠. 그게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버팀목이 될 수도 있고 주거사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버팀목이라든가 주거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든가 버팀목 대출 이런 것들을 아예 장기적으로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힘들어지는 앞으로의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특히 1대1 상담을 할 때, 대출 이야기 할 때, 저는 대출이 없어요. 왜냐면 대출 싫어해요. 이자 내는 게 싫어요. 무서워서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출을 해준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당신을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당신에 대한 능력치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신은 신뢰 못하고 당신에 대한 능력치에 대한 거를 입증을 못한다면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내가 대기업을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괜찮은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도 대출을 이제 안 해주죠. 6억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내가 능력 있을 때 특히나 청년층이라든가 좀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번에는 지금 대출을 안 해주셔서 어쩔 수 없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일단 대출을 받아놓고 기다려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쓸데없이 전혀 쓸 이유가 없는데 뭐 사치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반대입니다만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왜냐면 함부로 아무나 누구한테 앞으로는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깐깐해지고 더욱더 옥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에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지속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는 점점 안 그래도 집값이 비싸서 힘든데 더욱더 힘들다. 왜? 마중물 자체가 지금 끊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위에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KDI의 경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내 경제 전망 비교를 보면요. 자, 올해 경제 전망 GDP가 이제 이 회색이 기존 전망이고 파란색이 수정 전망인데요. 뭐 기존 전망, 수정 전망 할 것 없이 0.8% 지금 전망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 제로라는 거죠. 0%대 성장률이라는 거고. 민간 소비는 지금 원래 기존 전망치는 1.1%였는데 수정 전망치가 1.4%로 잠깐 올랐습니다. 뭐 민생 회복 쿠폰 덕이라고 정치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건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GDP의 35%를 뭐가 차지하고 있다? 건설이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건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건설이 스톱이 돼요. 건설이 멈춰버리면 GDP의 35%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제 성장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건설 투자가요. 기존 전망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4.2%였는데 지금 수정 전망이 마이너스 8.1%로 건설 투자가 지금 바닥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라든가 나라 살림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라든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건설 경기를 살리는데 지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설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건물 짓고 SOC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건물 짓는 거는 사실상 빌딩을 짓는 게 뭐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규모 건물을 짓는 것 중에 가장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택 건설 사업 얼마 전에 PF 사태 때부터 완전 박살이 났고 뭐 지방은 이제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얘기할 건 없고 뭐 하루에 뭐 뉴스 보면 뭐 100군데 이상 중소회사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는 이번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의 위기가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경기 투자를 이걸 뭐 좀 올려놔야 되는데 올릴 대목이 지금 주택 시장에서는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주택 공급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임대 아파트도 결국 건설 경기와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아파트보다는 빌라 위주의 공급으로 지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왜? 예산이 8조 중에 6조가 지금 빌라 매입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투자에 대해서 SOC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국토부 예산 내용 중에 SOC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중에서 GTX라든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예산을 2조 9천억 정도를 잡아놨다. SOC 예산을. 6.3% SOC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대신에 이거를 뭘로 커버하겠다? SOC 예산으로 커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GTX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신공항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자리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걸 유동성이라 그랬죠.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또 어느 정도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GTX도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권에서 GTX A, B, C 노선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예산안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소득 청년들한테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물론 저소득 청년들한테 뭐 지원하는 거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뭐 뭘 줘야지 된다, 줘야지 되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것보다는 글쎄요. 저는 이런 게 평생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런 걸 일시적이지 않을까? 일시적이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매달 20만 원씩 주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안 줬다가 또 줬다가 이게 과연 청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돈들을 아껴갖고 이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일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살 수 있는 내 집 아니면 전세 자금이라도 좀 받아서 살 수 있는 집들 안정적인 거주를 매달 월세는 사실상 좀 벅차잖아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저금리 시대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성을 보면 전세를 말세하고 월세로 지금 돌리는 시장 구조다 보니까 월세를 지원하는 게 전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게 과연 유리한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소유보다는 임대를 독려하는 정책이지 않나. 근데 앞으로는 소유를 하지 말고 임대를 사십시오라는 거를 좀 독려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겠다는 거고 2030년까지 110만 가구의 공공임대가 목표다. 그 예산이 8조 6천억 정도 잡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라를 매입하는데 6조 정도가 잡혀 있다. 공공임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대출은 안 해주겠다. 야, 임대 지으니까 내 집 마련 대출 필요 없지.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 대출은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양 물량은 없다. 그러니까 신축이라든가 신축이 될 것. 그러니까 경쟁률은 또 어마어마하게 써지겠죠. 점점 써질 겁니다. 결국 공공이 집 짓기를 포기하면 민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민간은 공공보다 거의 20-30% 이상 분양가가 높고 그리고 물론 입지가 좋죠. 민간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좋은 자재들을 쓰고 입지 자체가 넘사벽들이다 보니까 특히 한강변에 끼어 있는 강북의 재개발 물건이라도 하나 분양 물량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률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공 분양 물량을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 정도 돼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만 민간은 사실상 대출도 안 해주고 분양가가 평균 서울 기준 이제 15억에서 20억 시장인데 이 민간 임대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청년들한테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정말 부모님 복을 타고난 자녀들이겠죠. 그죠?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물량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 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매자들 같은 경우는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은 안 하고 대출을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6년만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쨌거나 이번 정권 5년 동안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공급은 지금 앞으로 2, 3년 후가 없는 게 아니라 2, 3년 후부터 시작한다. 공급 제로 시장은. 그래서 앞으로 이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공급은 정말 영원히 요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좀 여유가 되신다면 어떻게 신축이 될 것 청약보다는 그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투자금 한 2, 3억대. 작년만 해도 제가 1, 2억대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2, 3억대 정도 되는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투자금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1억 미만인 지역들은 좀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결국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를 살 때도 전세가 비율을 잘 보시고 사셔야지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갭이 작겠지만 그 지역은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남이나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많죠. 왜?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이 좀 너무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고 나중에 출구 전략에서 상당히 애먹을 수도 있고 역전세를 맞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보다는 빌라도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되는 선에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이겠죠.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정말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야 아니면 생애 최초인데 소득이 되게 높아. 연봉 1억 2억 3억씩 돼. 근데 대출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소득은 높은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높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높은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될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각자 도생입니다. 누가 누구를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우리를 돌봐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게 일일이 다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정권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택시장을 얘기할 때 지금 7년째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주택 공급 문제입니다. 이번 정권도 주택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임대주택을 짓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지으니까 대출이 뭐가 필요하냐? 대출 안 해줄게. 임대주택 지으면 이제 다 월세인데 전세자금 대출 필요 없지.
그치? 뭐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줄게. 뭐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제 한 채만 가져가라는 기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상급지의 쏠림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2주택자 안 됩니다. 1주택자만 하세요. 그러니까 한 주택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 하나 팔고 하나 남은 것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10억짜리 2개 팔아서 20억짜리를 가는 게 아니라 30억짜리로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 결국에는 다주택자를 죽이고 한 채만 가지고 가는 정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급지에 대한 양극화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희소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급 없습니다. 민간도 없고 공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나오는 이 신축 아파트들은 다 뭐예요?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질 거고 월세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지하게 인지를 하셔야지 되고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더 이상 늦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요 좀 정리를 하면 이거죠. 소유하지 말고 거주만 하라. 새로운 부동산 계급사회로 진입하는 첫 번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평생 소유에 대한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 그죠? 거주할 수 있는 집만 거주하게끔. 그 정책을 만드시는 정치인들이 저는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다수 국민은 싼 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살만한 집을 원하는 거지. 근데 정치인들은 싼 집을 만들어주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죠? 아무리 싸도 입지가 좋지 않거나든가 학교와 통학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뭐 상품 자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직주 근접이 나쁘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러면 아무리 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만한 집을 원하는 겁니다. 공공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들어서 서민들에 대한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 물량보다는 입주 물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게 좀 주력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분양 시장은 지금 70% 정도 예산을 삭감해버렸고 임대 시장은 거의 200% 이상, 특히 빌라 임대 시장은 2000% 이상 예산을 늘려버렸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거이지 않나. 무소유. 이것이 저의 생각인데 오늘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권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나중에 문제 되실 일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게 아쉬워요. 이번 정권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열망, 갈망 이런 권리들을 좀 묵살하는 것이 아닌가. 공급 물량을 줄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좀 꺾기 위해서 대출을 안 해주고 전세 시장을 월세로 바꾸고 전세 시장마저 빠른 시일 내에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조차도 안 해주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반대로 소유할 수 있는 물량을 줄이고 거주할 수 있는 물량, 말 그대로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물량만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정책. 과연 이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인지 시장에 맞는 정책인지라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각자 도생입니다. 누가 누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금 하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 대출금 하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내 집 마련은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제가 세미나 진행하는 거 아시죠?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직접 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 그 오프닝 때 내 집 마련 전략이라든가 투자 전략 그리고 재개발 소액 투자 전략 등등 정말 알차고 유익한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수요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무려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 정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위에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